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계약법 들어왔죠?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동생의 항변권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부터 해서 핵심 요약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를 위해서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일단 최소한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하고 낙약자만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제3자, 즉 수익자는요,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그 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따른 이익을 제3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요약자와 낙약자가 만나가지고 계약 관계를 체결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을 경우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 다음 3번째 문제 보니까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제3자가 채무를 면제받게 되면 그만큼 이익을 취득하는 거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째 문제 보니까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 관계를 기본관계, 다른 말로 보상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약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낙약자가 있죠. 요약자와 낙약자가 만나가지고 유효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제3자 수익 약정을 했어요. 특약을 했어요. 이 특약으로 인해서 이 계약에 따른 이익을 제3자인 수익자가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둘 사이 관계를 원인관계, 다른 말로 대가관계다라고 했고 이 둘 사이 관계를 보상관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상관계. 그리고 이 둘 사이 관계를 수익관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하고 낙약자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보상관계 있죠? 이 보상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 대가관계 있죠? 이 원인관계를 다른 말로 대가관계다라고 하는데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단 기본관계, 이 보상관계 이걸 기본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된 관계가 무효나 해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계약관계가 끝났으니까 이 계약관계를 청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계약관계를 청산할 때는요. 오로지 계약의 당사자 간의 청산관계를 실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약자하고 낙약자 이 둘이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수익자 있잖아요. 수익자. 이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요약자 문제가 나와 있죠. 요약자의 지위.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요약자 같은 경우는 채권자거든요. 그래서 낙약자를 상대로 해서 이 계약에 따른 이익을 수익자에게 빨리 지급하라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지문입니다. 자, 이 제3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계약에 따른 이익을 내가 받겠다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됐다 이 말은 수익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낙약자를 상대로 해서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낙약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자, 이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요약자 같은 경우에는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의도했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해제할 수가 있고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해제를 할 때는요, 제3자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효 사유가 있다,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효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나각자의 지위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나각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변권이 있네요. 그래서 이 나각자는 요약자로부터 넘겨받을 때까지는 나도 수익자에게 못 주겠다라고 하는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항변권은 이 둘 사이 관계니까요. 보상관계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권이죠. 이 둘 사이의 계약관계를 통해서 제3자인 수익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이익을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 궁금하죠. 따라서 상당한 기간 정해서 채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 아무런 확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받을 마음이 없는 거니까요. 거절한 걸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익자 지위 문제가 나와 있네요. 수익자. 자, 먼저 이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당시, 즉 체결 당시에는 현존 특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를 위해서 설립 중 법인을 위해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다만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 취소권 이런 권리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문제문에 제3자 언제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했어요? 수익 의사를 표시한 때 내가 그 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겠다라고 하는 수익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닌 거죠. 한마디로 이 요약자, 나약자 만나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있고 제3자 수익 약정만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즉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 당사자는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해서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다만 처음부터 변경, 소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유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또는 제3자의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니까 이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요. 민법에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건데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요. 나각자나 요약자하고 동일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에 의해서 제3자에는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여기하고 여기 구별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각자의 채무불행이 있습니다. 즉 채무불행이 있습니다. 채무불행이 있을지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계약관계 해지 문제가 나와 있죠. 계약관계를 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해제 나와 있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써 그 계약관계를 끝내는 건데요. 소급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의사표시 하나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써 끝내는 거니까 형성권이라는 것. 자, 그리고 2번에 보니까 해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거는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법정 해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채무불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해제권자라고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써 그 계약관계를 끝내기 때문에 단독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행이 있을 경우에 채무불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계약관계를 해제했기 때문에 받은 거 돌려줘야 되겠죠.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상회복을 할 때요, 만약 받아둔 것이 금전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자를 가산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입니다. 이자를 먹어버리면 그것은 부당이득이죠. 따라서 부당이득으로서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행지체 책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정해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특약을 통해서 해제권이라는 이 권리를 유보를 해두는 거예요. 해제권이란 권리를 미리 유보를 해둔다. 주의해야 될 것은 해제권이라는 이 단독행위를 유보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단독행위다라는 것. 그리고 약정해제 같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도 이제 해제니까 원상회복 문제가 나오겠죠. 받은 것이 금전이다라고 한다면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채고가 필요 없고 즉시 해제할 수가 있다.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즉시 해제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합의해제는 말 그대로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관계를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는 해제계약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청약과 승낙 합의를 통해서 계약관계를 끝내는 거죠.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따라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원상회복을 하는데요. 여기는 받은 것이 금전일지라도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를 별도 가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특약이 없는 이상. 그 다음에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을지라도 해제 사유가 있다. 그 다음에 특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있다.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자, 판례가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보니까 합의해제가 나와 있네요. 합의를 통해서 계약관계를 해제한다. 그러면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니까요. 특약이 없는 이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합의해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제에 관한 543조 이 이하 규정은 단독 행위를 전제로 해서 규정이 된 거죠. 따라서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관계를 해제하더라도 제3자는 보호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제하게 되면 그 계약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이다 그 말은 말소 등기 전이다 그 말입니다. 말소 등기 전에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가 나왔고요. 자, 이 제3자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 후 말소 등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선이면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요 판례 5번하고 이제 판례 6번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판례 5번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나와 있고요. 판례 6번 같은 경우는 잔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걸었어요. 매수한 사람이 중도금 지급일자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계약관계는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실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일자에 중도금을 지급 안 했어요. 그러면 특약에서 정한 대로 자동 해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잔금 같은 경우 있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하고 서로 무슨 관계였어요? 동생 관계였잖아요. 따라서 매수한 사람이 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냐면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 안 했던 겁니다. 이건 정당한 거죠. 정당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판례 7번 보시면요. 판례 7번 보시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둘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매수한 사람이 이제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중도금 지급일자에 중도금을 지급 안 했다. 계약 위반했죠. 그래서 의뢰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갑이 계약관계를 이미 끝냈어요. 해제했으니까 이 계약관계는 삭제가 됐고요. 을은 더 이상 갑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로서 대금 지급 의무는 없고요. 단지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뭐라고 했냐면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계약관계를 끝냈잖아요. 계약관계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했을 경우에 이 을 있잖아요. 이행 못하겠다. 이행거절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이 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행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계약의 종류,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다 이제 봤던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요. 네, 여기. 자, 여기 11번 위험부담 있죠? 자, 여기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부담. 자, 일단 위험부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간단하게 미리 좀 설명해 드리고 보도록 할게요. 둘이 만나서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가 나오겠죠. 자,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금 지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을이 갑에게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 을의 대금 지급 의무,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서로 간에 이제 무슨 관계 있어요? 대가 관계 있다. 다른 말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결론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가 됐어요. 그러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가 됐기 때문에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이 소유권 이전 의무는 어떻게 준다? 면제 준다 그 말입니다. 면제 준다. 그러면 이때 이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과 이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멸됐으면 이것도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면 이게 존재, 이게 소멸되면 이것도 소멸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더 이상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 갑 있잖아요. 채무자 갑은 집 날렸습니다. 돈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더니 채무자 갑이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죠.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의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가 됐습니다. 이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가 됐는데 왜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가 됐냐면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전소가 됐어요. 그러면 채권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채무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의무는 면제되겠죠. 하지만 을 때문에 전소가 됐으니까 을은 여전히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대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1번 지문에 보니까 위험부담 문제는요, 후발적 불능에서만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니까 성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불능이 됐다. 이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채무 불행 문제가 나오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는 아니에요. 위험부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쌍방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일단 채무자 위험부담 문제가 나오고요. 만약에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채권자 위험부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부담이 원칙이었죠. 그래서 이 갑을 상대로 해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불강력으로 이행불능이 됐다라고 한다면 채권자 수령 지체 중이었으니까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때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라고 합니다. 생기지 않는다. 틀렸네요. 자, 갑이 자기 소유주택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멸실되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옳은 거 됐습니다. 키워드는요, 의뢰 과실이 돼요. 채권자 의뢰 과실로 주택이 전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누가 위험부담하죠? 채권자가 위험부담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채무자 갑 채권자 을에게 매매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갑 을로부터 이미 계약금 받아놨습니다. 이 갑은 돈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네요.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태풍으로 멸실됐다. 그 말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니까 누가 위험부담하겠어요? 채무자 위험부담. 그래서 갑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따 틀렸네요. 그 다음에 갑의 과실로 전소가 됐다. 갑 채무자 갑의 귀책 사유. 그럼 이거는 채무불행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채무불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을은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없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갑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채무불행입니다.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된다. 갑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갑의 의무가 이행불능이죠. 따라서 이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청구할 수 없고 단지 손해배상 문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5번 지문에 보니까 갑이 이행기 에이전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대요. 갑이 이행 제공했대요. 근데 이 을이 수령 거절했다. 수령 지체 중에 멸실됐다. 그러면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하게 되면 갑, 을 상대로 해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없다. 틀렸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림 보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계약 체결한 이후에 전소가 됐으니까 후발적의 불능의 문제, 후발적 불능 문제에서 이제 위험부담 문제하고 채무불행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니까 이때는 채무불행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위험부담이고요. 채무자 갑이 위험부담합니다. 그래서 갑,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돈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미 받아둔 계약금은 부당이득 돌려줘야 되겠죠?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지문에 있죠? 의뢰 과실이다. 채권자 귀책 사유다. 그 다음에 채권자 수령주체 중이다. 이건 다 누가 위험부담합니까? 채권자 을이 위험부담하죠. 그래서 갑, 을 상대로 해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그 말은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네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번에는 수용됐대요. 수용. 그럼 여러분들 수용됐다 그 말은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위험부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틀린 거 됐습니다. 수용은 불법행위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구할 수 없고 맞고요. 그 다음에 을, 갑에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잖아요. 이건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죠. 정답 2번이네요. 그 다음에 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채무자 위험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돈 줄 의무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잖아요.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맞네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해지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단지 이거는 위험부담 문제로 가는 겁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이네요. 자, 또 같습니다. 갑, 을 계약 체결했고요. 그리고 멸실됐대요. 틀린 거 됐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태풍으로 멸실됐대요. 그러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니까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하게 되겠죠. 그래서 갑을 상대로 해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태풍으로 멸실됐습니다. 그럼 이 갑은 을에게 돈 받을 권리가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미 계약금 받아놨다. 이건 부당이득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을의 과실, 채권자 을의 과실이다. 아니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갑. 예, 갑의 과실이 있다 그 말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되겠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을의 과실 그러면 채권자 귀책 사유면 이때는 채권자 위험부담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을의 과실이다라고 한다면 계약 무효 아니에요. 후발적 불능은 이 계약은 여전히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 갑을 상대로 해서 매매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요. 그래서 정답 5번이네요. 자, 16번에 보니까 자, 이 둘 사이 계약이 체결됐고요. 그 다음에 또 수용됐대요. 자, 이때 틀린 거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그래서 갑, 을에 대한 소유권이 드는 소멸된다. 일단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으니까 소멸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을 있죠. 을, 갑을 상대로 해서 보상금 청구권 나에게 양도하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상 청구권이다 라고 합니다. 위험부담에서 대상 청구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질문에 보니까 소유권이 드는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즉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 갑에게 이미 계약금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 을은 그 2배가 아니라 자기가 지급했던 그 계약금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위험분할까지 좀 마무리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3자를 위한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